오늘은 뭘 배우냐면 12장의 내용은 건너뛰겠습니다. 12장이 쉬워서 건너뛰는 건 아니고요. 12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레이지 바인딩이 일어나는 언어들이 어떠한 구조로 정리가 되는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책을 열심히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신 부분들은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룹이나 이런데. 제 생각에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12장이. 특히 셀프 바인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랑 여러 번 같이 하셨던 분들이야 내적 동질성하고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다라면 이해가 될 텐데, 이게 내적 동질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생각해보면 셀프 참조에 의해서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 책에서는 그 셀프 참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슈퍼 같은 경우에도 슈퍼가 단순히 부모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다시 셀프를 계산해 가지고 부모 위쪽 참조를 계산을 해요. 슈퍼는 항상 자기 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위 전체를 뒤지는 포인터거든요. 그러면 어떤 위치에서 슈퍼를 하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애를 전체를 다 죽이겠다는 뜻이 돼요. 그 슈퍼 체인을 하게 되면 내 위에 슈퍼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슈퍼 위를 다 찾고, 거기서 다시 슈퍼 체인을 하면 또 그 위를 다 찾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체이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하는지, 컴파일러가 어떻게 처리해지는지, 또 자바스크립트 같은 프로타입 언어들은 어떻게 연결하는지, 뭐 이런 원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이해하시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레이지 바인딩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또한 12장 중간 끝에 정도 보면 자바스크립트 나오기 전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합성이 슈퍼나 아니면 셀프 바인딩이 아닌 곳에 참조를 역할을 수행해서 브릿지를 해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거든요. 12장은 객체지향 언어가 실제로 내부에서 어떻게 포인트 바인딩을 하는지에 대한 원리가 적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원리라는 게 왜 원리라고 얘기하냐면 정한 거예요. 프린시플은 다 정한 거라고 그랬죠. 사람이 객체지향이라는 언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려면 이걸 지켜줘 라고 이 업계 학자들이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객체지향 언어가 아니야 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래서 내적 동질성에 의해서 내가 부모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가 부모 입장에서의 메소드 있고 자식 메소드도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부모형의 자식을 집어넣어도 그 인스턴스의 메소드를 호출하면 반드시 자식 거 호출한단 말이에요. 부모 거 호출하지 않고. 그 이유는 내가 태어났을 때 어떤 클래스이냐를 항상 물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어떤 형이냐를 물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났을 때 어떤 형이냐를 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메소드를 호출하게 시키면 내가 태어난 것부터 뒤지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떤 형으로 캐스팅됐냐부터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내적 동질성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지만 객체지향 언어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저희는 내적 동질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상태 내에서 언어를 사용하도록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그냥 정한 규칙이에요. 오늘 배울 내용은 뭘 가름짓냐면 13장의 내용인데, 13장에는 컨트랙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책 부록 A에 보면 계약에 의한 설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장이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지금 13장에 간단하게 언급만 하는데, 계약에 대한 프로그래밍은 어떤 걸 결정하냐면 여러분들 코드가 장난감인지 제품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코드는 대부분 제가 가서 검사를 해보면 장난감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약을 명시하지 않는 코드를 돌아가는 척하게 스냅샷만 돌아가게 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서 스냅샷만 돌아가지 않게 단위 테스트를 100만 개, 200만 개 안 걸어도 원래부터 코드가 안정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안정적인 코드는 단위 테스트를 안 걸어도 안정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없기 때문이죠. 경우의 수가 있는 코드들은 단위 테스트를 걸어도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만큼만 커버되니까. 그렇죠? 그럼 경우의 수를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 모든 가정을 코드로 명시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계약에 의한 프로그램이에요. 오늘 그거 배울 거예요. 계약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계약이 객체지향 세계에서 성립하는지. 계약은 주체가 있어야겠죠. 너와 내가 계약을 맺는 건데, 객체지향 세계에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계약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통해 주고받죠. 메시지를 보내는 샌더가 있고 이 메시지를 받는 리시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샌더와 리시버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더 상세한 내용이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있는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려면 그 전에
컨설팅 계약을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컨설팅 계약 내에서는 뭐가 있죠? 어떤 범위의 내용만 상담을 해줄 것이고 시간은 언제까지만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레포팅 내용은 항상 명문화되어 있는 레포트 형식으로 날아갈 것이고 뭐 이렇게 다 정해놔야지만 드디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계약이라는 건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전달받은 메시지, 샌더가 나한테 메시지를 줄 때 그 메시지는 규격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밤에 전화하지 말고 이메일로 정해진 양식으로 나한테 요청을 하면 내가 받아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메시지가 규격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처음에 메시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프리컨디션이라고 해요. 처음 단계 프리컨디션을 지켜줘야 된다. 그러면 메시지를 보내는 녀석이 프리컨디션을 지켜서 저한테 보낼까요? 여러분들 감님이 저한테 예쁘게 이메일을 보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전화를 찍 하거나 이럴 것 같으세요? 당연히 아무렇게나 던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프리컨디션 검증은 샌더가 하지 않고 리시버가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샌더가 잘 보낼 거라고 믿고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면 무조건 뒤통수를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리시버가 메시지를 검증하도록 하는 걸 기본적인 정책으로 삼고 있어요. 아무리 잘못 보냈어도 내가 잘못된 메시지를 안 받아주면 그만이지. 이 정책이 기본이란 말이야. 근데 그럼 지는 잘났냐 이거야. 좋은 메시지를 받았어. 그리고 제가 만든 레포트가 정말 좋은지는 어떻게 알아? 제가 상대방한테 이메일을 답장하기 전에 제 이메일도 맞춤법 검사도 해야 되고 숫자 틀린 거 없는지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포스트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컨디션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리시버 안에서 돌려주기 전에 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를 수신하는 책임에서는 나한테 들어온 요청 메시지를 분석해서 맞는지 검사하는 프리 컨디션 검사를 하게 되고 또 내가 만든 결과물이 상대방한테 전달되기 전에 포스트 컨디션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세요? 여러분들 코드 있어요? 두 개 다 하세요? 그 외에도 객체는 원래 자기의 상태를 갖기 때문에 상태에 의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죠? 따라서 특정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객체에 있는 원래 필드 값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있을 때만 그 메시지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원래는 네트워크 브릿지를 하는 클래스라고 생각을 해보죠. 네트워크 브릿지하는 클래스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정보를 요청하면 내 안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참조하고 있는 네트워크에서부터 들고 와서 주는 프록시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저의 선결 조건은 뭐죠? 통신이 돼야 되는 거네, 일단. 그쵸? 통신이 되거나 아니면 미리 줄 캐시를 갖고 있거나 이 두 가지 사전적인 내 상태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메시지가 제대로 왔다 하더라도 저는 제대로 응답할 수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보다 더 이전에 일어나야 되는 일인 거죠. 이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나한테 돼 있냐 이거나. 그쵸? 내 자신이. 이게 바로 객체 자신의 규격인 나중에 나오는 불변성이라고 해요. 이 메시지를 받기 전에 나의 상태 조건이 이미 확정이 돼 있냐는 거야. 변하지 않게 확정이 돼 있냐. 그래서 원래 베리언트가 변수할 때 베리어블 그 베리언트 변한다는 뜻이죠. 인베리언트니까 안 변하는 이 클래스 내부에 변하지 않게 내가 이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졌냐. 이 세 가지가 만족됐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계약을 이행하고 메시지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외에도 저번 시간에 줄창 배웠던 뭐 있죠? 내가 하는 짓이 정말 이 컨텍스트가 맞는 거야? 부모 쪽에서 원래 하라고 했던 혹은 이 메시지에서 원래 기대하고 있던 걸 내가 제대로 구상해서 거기에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거 아니면 나 혼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타입은 인티저를 반환했어도 전혀 다른 인티저를 반환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 장단에 잘 맞춰주고 있냐. 이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야. 컨텍스트 잘 맞춰주고 있냐는. 그래서 우리가 객체 간에 서로 계약을 하려면 적어도 이 네 가지가 만족됐을 때만 제대로 된 통신이 일어나고 제대로 된 결과물을 받거나 제대로 된 책임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코드가 불안정하고 수많은 테스트를 걸어야만 하는 이유는 네 가지 다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혹은 한 가지를 만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걸 신경 써야 되는 게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코드로 배울 거예요, 오늘. 그러면 메시지를 주고 받기 전에 불변성을 먼저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죠. 불변성이라고 말하니까 이뮤터블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라서 한국말로 어감이 안 좋아요.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객체 초기 상태 혹은 객체의 메시지 수신 전 상태라고 봐야겠죠. 이거 확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불변식이라고 붙이면 달라지나? 이미터블 익스프레션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 이게 한국어로는 마땅한 단어가 없어요. 저는 이거 컴퓨터 관련된 교육할 때 항상 얘기 드리지만 그냥 영어로 외우세요. 인베리언트는 고유명사거든요. 저게 영어 사전에 있는 단어하고 절대 같은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 동네에 쓰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과 무관한 객체의 상태니까 당연히 필드겠죠.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의 상태는 인자값 아니면 리턴 값이잖아요. 혹은 지역 변수들. 얘네들은 아까 말했던 포스트 컨디션이나 프리 컨디션에 해당되는 애고, 얘는 그것과 관련 없는 애들이니까 다 필드 값인 거다. 그렇죠? 필드 값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필드 값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태산이한테 프로그램을 가르쳐 주기 전에 저놈이 제대로 된 인격을 갖고 있는가, 정신 파탄자인가, 이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지. 일단 그게 만족이 돼야지 뭘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초기화 할당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DI에서 꽂아주는 걸로 확보하든지. 근데 이 초기화 할당은 각 객체를 만드는 사람의 역량이 달려있죠? 그쵸? 못 믿겠어. 그래서 DI를 많이 권장하는 거야. 니네들이 객체 초기화를 잘 해가지고 필드들을 이쁘게 잘 세팅했을까? 믿을 수가 없다. 솔루션한테 맡기자. 컴퓨터한테 하면 아무리 복잡한 초기화를 해도 잘해줄 테니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DI를 많이 권장하는 거죠. 객체 초기화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이제 저랑 해보겠지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요금 제도 가지고 오늘도 신나게 놀아 볼 거예요. 재밌겠죠? 자, 저번 시간에 기억이 잘 안 나실 테니까 최종 클래스의 모양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요금제를 감당하고 있는 플랜은 내부에 셋으로 콜스라는 전화 통화 기록을 다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콜스를 넘겨주면 계산해줄 칼큘레이터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add 콜을 통해서 통화들을 더해갈 수가 있고, 칼큘레이터를 공급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산을 시키면 칼큘러한테 책임을 위임해서 칼큘레이터의 결과를 제가 받아서 외부한테 출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기억나시죠? 이 클래스? 쉬우니까. 자, 이 클래스는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퍼블릭 파이널 아니면 프라이빗을 준수하고 있는 퍼블릭 클래스니까 나중에 상속받아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안전한 클래스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첫 번째 문제가 나왔죠.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프라이빗 칼큘레이터 클래스가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초기 값이 널이다. 따라서 set calculator를 호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면 calculator fee를 호출했을 때 에러가 날 거예요. 널 포인트 참조 에러가 나겠죠? 여러분들의 거의 모든 코드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외적인 인터페이스를 보면 클래스의 시그니처로부터 대외 인터페이스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calculator fee가 예외가 생길 거라고 예상할 수 있나요? 없죠. 여기에는 스로우도 안 달려 있잖아요. 얘는 언제나 정상 작동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얘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결과값조차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에러로 귀결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상해서 스로우를 던진 거와는 다르다.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결과로 귀결하게 된다. 칼큘레이터 자체는 뭐 이런 식으로 저 칼큘레이터가 할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칼큘레이터도 기억이 안 나실까 봐 제가 갖고 왔는데, 칼큘레이터는 내부에 부분적인 계산 체인을 위한 칼스라는 더 작은 전략 객체를 소유하고 있고, 그렇죠? 얘네들을 마음대로 추가해 갈 수 있죠. 또 얘가 위임받은 책임인 콜 fee를 보면 콜스를 한꺼번에 받고 초기 값을 받아가지고 각각 칼스를 돌면서 이 콜을 넘겨줘가지고 얘네들의 계산들을 계속 합쳐가는 걸로 결과물을 내는 거죠. 그래서 칼큘레이터도 본인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더 작은 전략 객체들의 합으로 결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두 개가 이제 머릿속에 로딩이 되시죠? 다시. 그러면 칼큘레이터가 없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무조건 초기 값으로 칼큘레이터를 하나 할당해 줄 수가 있어요. 네. 칼큘레이터에는 생성자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쵸? 생성자 조건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널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칼큘레이터를 넣어주는 방법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얘가 널 에러가 생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또한 여기에 if를 넣을 필요도 없겠죠. 조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콜스는 원래부터 CSS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러 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드에 대해서 가장 유효한 초기화 방법은 무조건 값을 생성자가 됐든 필드 초기화가 됐든 할당하고 보는 거죠. 이게 널 제거하는 기술이에요. 널 대신에 너를 대신할 수 있는 empty 객체를 할당하라는 거죠. 이펙티브 자바. 이펙티브 자바. 너를 없애라. 널이 생기면 어딘가에는 널 포인터에다가 전염된다. 널 없앴어요. 쉽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프리컨디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사전 조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밸리데이션이라고 불러요. 그쵸? 혹은 언어 프레임워크에 따라서는 required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어요? 많은 프레임워크에서 required not null, required integer 뭐 이렇게 required 시리즈로 가든지 아니면 validate integer, validate 뭐 어쩌고저쩌고 validate로 가든지 이게 다 대부분은 다 어디에 쓰라고 만든 거냐면 사전 조건, 프리컨디션에 쓰라고 만든 녀석들이야. 네가 넘어가기 전에 먼저 검사하고 가. 그래서 이거를 객체 지향 이론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이론에서는 더 큰 범주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화이트 리스트 이론이라고 불러요. 화이트 리스트란 건 뭐냐면 어떤 살판성한 경계로 이 위에서 다 깨끗하게 방역하고 정화작용을 한 다음에 정화가 끝난 애들만 가지고 밑에서 밸리데이션 로직 없이 쓰려고 그러기 때문에 38선 밑에를 화이트 리스트 영역이라고 부르고 위에는 블랙 리스트 영역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모든 인자들이나 이런 검증되지 않은 값들은 화이트 리스트 필터를 거쳐서 화이트 리스트로 만든 애들만 가지고 밑에 로직을 전개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거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리스트를 대표적으로 코드로 나타내면 실드 패턴이 된다. 실드 패턴 들어보시죠. if 뭐뭐에서 아니면 리턴으로 다 잘라버리고 리턴으로 날아가지 않았을 때 밑에 내려왔으면 본격적으로 얘는 다 화이트 리스트다. 이렇게 된 게 실드 패턴이에요. 그거의 일환인 거죠. 그거의 일환인 거예요. 프리컨디션 일반적으로 화이트 리스트 정책 중에 일부입니다. 화이트 리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실드 패턴을 비롯해서 밸리데이션 정책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메시지로 받은 값을 스스로 검증하는 거죠. 이거는 오늘 다루진 않을 건데 검증이 내가 직접 검증 안 하고 형으로 검증할 수도 있어요. 그 형이 오면 이미 검증이 끝난 거야.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검증에 대한 책임을 해당 형한테 밀어버리는 거죠. 이제 오늘 그거는 배울 거예요. 오늘 다른 형을 만들어내지 않겠지만 나중에 이걸 더 잘하게 되면 형끼리 미는 게 아니라 중간에 중재하는 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형을 브릿지를 받아서 써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머니가 있죠. 머니는 원래 정체가 인티저인데 인티저를 그냥 쓰지 않고 머니를 브릿지함으로써 얘 안정성을 확보한단 말이에요. 불변성도 확보하고. 그렇죠? 형이 보장해 주게끔 중간에 브릿지형을 하나 더 만들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건 꼭 기본형을 형으로 감싸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있던 객체형이라 할지라도 검증 때문에 다시 한번 감싸서 세이프티 인티저 뭐 이렇게 한 번 더 감쌀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오늘 배우진 않지만 그 형끼리 나눠서 책임을 갖는 걸 오늘 해볼 거예요. 얘네 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자바는 기본적으로 모든 객체형에 대해서 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따라서 널로 이 메소드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addCall 널도 가능하고 setCalculator 널도 가능하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제임스 고슬링이 나중에 선 잘리고 난 다음에 얘기한 것처럼 자바에서 널을 만든 건 큰 실수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바에서 널을 만든 건 큰 실수입니다. 큰 실수라서 그 널이 어디에서나 통용되기 때문에 모든 메소드의 시그니처를 무력화할 수 있죠. 원래는 콜이 들어와야 되고 원래는 칼크가 들어와야 되지만 다 널을 넣을 수 있잖아요. 이런 만사형통한 마법의 키가 있다는 거 자체가 문제인 거죠. 널은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맞는 키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널의 값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널이 맞는 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널이 무슨 그것도 아니야. 콜 널도 아니야. 칼큘레이터 널도 아니야. 그냥 널이라는 하나가 있는데 이게 맞는 키야. 말이 되냐고. 우리가 열심히 연구했던 모든 형 체계를 다 무력화하잖아. 이 키 하나만 있으면 다 무력화되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 널 문제가 생깁니다. 널 문제는 자바가 후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현대 언어, 더 나중에 나온 언어들이나 혹은 자바를 쓰지만 자바에다가 더 시스템 얹혀놓은 안드로이드 자바라든가 이렇게 더 확장된 자바에서는 이걸 막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언어나 컴파일러의 기능을 사용하자. 낫널 같은 어노테이션이 지원되면 무조건 쓰자. 그러면 우리는 널 문제에서 해소돼. 컴파일 레벨 수준에서 널을 보내는 경우가 없어. 이 낫널을 붙이면 컴파일러가 모든 코드를 조사해서 뭐뭐.addCall에 널이 나오는 게 생기면 무조건 다 걸린단 말이에요. 컴파일이 안 돼. 컴파일러를 저희 믿고 갈 수 있겠죠? 널이 안 들어온다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또 문제지.
이 어노테이션을 붙이면요, 정확하게는 컴파일러가 해당 변수가 컴파일 타임에 널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값이 이 함수에 넘어올 때는 막아줘요. 하지만 런타임 상에서 어떤 변수에는 그게 객체형 이상 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진짜 인스턴스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 인스턴스 이 변수에 넘겼는데 컴파일러가 알 수 있나? 그 시점에? 모르잖아. 그쵸? 명시적으로 걔가 널이라고 컴파일러 확신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못 막아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지역 변수, 필드 이런 애들이 다 널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지. 널을 허용하지 않는 변수가 있어야지만 걔네들만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컴파일러가 검사할 수 있을 텐데 변수를 이 함수에 인자로 넣어버리면 얘가 널인지 아닌지 런타임에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컴파일 타임에는 평가를 못한단 말이야. 런타임에 얘가 널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걸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그냥 자바가 후진 거기 때문에 안 돼. 이걸 걸으면 그냥 명시적으로 널인 경우만 막아주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불안전하다. 그럼 언어가 막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언어가 처음부터 변수가 널이 불가능해. 아니면 널인 변수와 널이 아닌 변수를 구분해서 난 변수를 선언해야지만 이 언어가 작동해. 이런 수준이면 거기에 어떤 변수가 들어와도 값이 아니라 어떤 변수가 들어와도 그 변수가 널인지 아닌지 컴파일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절대로 예외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완전히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널과 널이 아닌 걸 구분해서 변수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언어를 쓰면 대부분 예방이 됩니다. 타입스크립트, 코틀린, 스위프트, 새로 나온 C++의 최신 버전 등등은 돼요. 자바는 13이 돼도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자바를 사랑하니까. 두 번째 방법은 뭐죠? 이겁니다. 그쵸? if로 슬그머니 넘어가자는 거죠. if로 슬그머니 넘어가자는 거야.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선택하는 선택지입니다. 그러면 이건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투표해볼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슬그머니 널이 아닐 때만 넣어줄 거야. 그럼 널이 넘길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네요? 그쵸? 사실은 이 일이 굉장히 나쁜 일인 것 같지만 자바 컬렉션 곳곳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바 컬렉션에 맵에다 풋을 해보거나 셋에다 애들을 해보시면 결과값이 부울린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죠? 나 성공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걔가. 하지만 애들 자체가 에러 생기진 않아요. 우리가 그 결과값을 받아서 확인하기 전까지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코드를 내가 보면서 남의 회사 가서 애드나 풋하고 결과값 받아서 펄스일 때 좋지 않은 코드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 정책을 가려면 얘는 보이드가 아니라 최소한 뭘 리턴해줘야 된다? 부울린 리턴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외부에서 감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자체는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지만 반드시 외부에서 알 수 있는 플래그를 세워줘야지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 솔루션을 쓰려면 결과값이 부울린이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갑자기 자바 컬렉션들이 떠오르시죠? 다 애드 풋 이런 거 해보면 다 불리는 날라오죠. 리무브 마찬가지로 불리는 날라오죠. 왜냐하면 아니면 못한다는 걸로 부드럽게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에서 if로. 대신에 알려는 준다. 내가 셋다 못했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if를 쓰는 건 나쁘지 않지만 쓰려면 부울린으로 바꿔야 되고 또한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해도 되는 건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부드럽게 처리해도 되나요? 얘는 되나요? 컨텍스트상 위험할 것 같지만 로직상은 괜찮을 것 같아. 왜? 못 넣어도 칼큘레이터 기본이 있어. 못 넣어도 셋은 존재해. 거기에 하나가 안 들어갔을 뿐이지. 근데 만약에 근데 이게 국정원 감사에 있는 콜이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슬그머니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칼큘레이터도 기본 칼큘레이터를 사용하면 뭐 250만 원이 막 요금이 나와. 이런 거면 기본 칼큘레이터 못 쓰게 해야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건 이 사안, 컨텍스트에 달려있다. 얘네들이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그러는 그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면 외부에 알려주기라도 해야 될 거죠. 그렇죠? 여기 불린이 있으면 외부에서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펄스일 때 지랄을 할 테고 이 사안이 별로 안 중요하면 펄스를 그냥 무시하고 뭐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린은 줘야 돼요. 최소한. 이게 if 해법일 때의 문제점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스로우를 던질 건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자바 예외와 에러와 런타임 예외에 대해서 구분하실 줄 아시죠? 캐치형 스로우가 있고 캐치 안 하는 스로우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캐치 안 하는 스로우를 걸어놨는데 귀찮아서
여기 이제 스로우를 걸면 이제 더 강력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코드에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제가 일부러 그냥 런타임 이식점만 넣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얘는 명시적으로 밑에 코드가 못 내려가게 하고 있죠. 그리고 바깥쪽에 부울린 플래그가 아니라 더 강력하게 통보를 하고 있죠. 그렇죠? 런타임에. 여러분들 이거 부울린으로 해도 런타임에 하는 거예요. 실행해봐야지 부울린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부울린도 런타임이고 스로우도 런타임이란 말이에요. 얘 특별하게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언어가 후졌다니까? 컴파일 타임으로 가려면 아까 말한 대로 언어가 컴파일 타임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바는 그 능력이 없고 다른 언어 또 다른 능력이 없겠죠. 언어마다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런타임에 조치할 수 있는 게 부울린 플래그를 바깥에 토하던지 아니면 스로우를 해서 명시적으로 멈추던지. 제가 이거 쓰려면 캐치에 써야 되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널에 대한 정책을 스로우로 세웠으면 여러분들이 만든 거 전부 다 스로우로 돼 있어야지 일관성을 느낄 수 있겠죠. 어떤 건 불린 토하고 어떤 건 스로우 토하면 괴롭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정책을 세우면 하나로 밀어라. 어떤 정책일까요? 팀 내 정책, 회사 정책, 커뮤니티 정책,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거예요. 단계별로, 범위별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옳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정한 거죠.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원칙이라고 했죠. 프린시플이라고. 프린시플 정하고 하시면 돼요. 하나의 프로토콜로. 여기서는 칼크나 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화이트리스트 밑으로 내려와서만 넣고 있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널 배제 세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언어를 바꾼다. 혹은 애노테이션을 붙여본다. if를 통해서 부울린을 리턴하거나 아니면 명시적인 스로우로 멈춘다. 우리는 3번을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중심으로. 근데 이 정도로 상태 검사가 끝나나? 이거는 그저 가장 기초적인 널 검사인 거야. 널 검사는 너무 기초적이라서 모든 인자에 다 해야 돼요. 제가 왜 인자가 없는 함수가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지 알겠죠? 인자가 없으면 안 귀찮단 말이에요. 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귀찮아져. 그러나 우리는 칼큘레이터 안에 아무런 전략 객체가 없는 경우에 얘한테 계산을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쵸? 칼큘레이터는 껍데기일 뿐이고 진짜 계산은 안에 있는 전략 객체들이 해주는 거잖아요. 얘가 전략 객체를 하나도 안 갖고 있는데 얘한테 계산을 맡길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칼큘레이터에 대한 검사를 할 건데 얘 내장을 깔 수는 없으니까 얘한테 없나? 내가 지워버렸네. 자기 안에 칼큘레이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서비스 메소드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서 얘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것들을 알면 탈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각 인자별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밸리데이션 때려야 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밸리데이션 때문에 우리는 객체의 내부를 볼 수 없으니까 객체가 수행에 대한 책임 중에 뭐가 늘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밸리데이션 관련된 메소드를 외부에 제공할 책임이 더 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전에는 그저 메인 메시지의 스트림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메소드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책임이 생깁니다. 밸리데이션 때문에. 이제 포스트 디스 컨디션, 즉 후처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후 조건은요, 결과값 검증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고신뢰도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 보면 회계감사 시스템이라든지 뭐 재고 처리 시스템이라든지 딱딱 맞아야 되는 것들은 다 사후 검증 로딩도 되게 빡빡하게 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로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리턴하는 형에다가 그 형을 만드는데 성공하냐 못하냐로 걔한테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이번 시간에 안 다룰 거지만. 자, 우리 사후 검증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얘예요. 자, 칼큘레이터가 저한테 계산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이 계산에 대해서 빵원이 나오면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컨텍스트는 안 돼. 콜이 있는데 콜에 대한 계산했는데 그게 빵원이랑 혹은 음수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야. 그쵸? 따라서 이 영역부터는 로직의 영역이 아니라 컨텍스트, 도메인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값에 대한 검증들은 당연히 회계감사 시스템의 회계값이 정확한지는 도메인에 대한 지식인 거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나오는 포인터 이론이 아니란 말이지. 그쵸? 이 값은 그냥은 제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그냥은. 그래서 이 값을 받아들이려면 받아온 값을 제가 검증해 봐야겠어. 어떻게 검증하고 있냐면 콜이 한 건이라도 있었는데 콜이 없는 것도 아니야. 콜이 한 건이라도 있었는데 이 결과값이 0이거나 아니면 0보다 작아. 이러면 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
콜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콜이 있었는데 어떻게 빵원이 되거나 음수가 돼? 라고 해서 도메인 지식으로 여기를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포스트 컨디션이에요. 얘는 열심히 계산해줬지만 그걸 그냥 순수하게 나이브하게 믿어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포스트 컨디션이 뭔지는 개념을 잡으셨죠? 네. 일반적으로 객체는 어떻게 한다? 자기의 일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메시지를 통해서 적합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객체한테 위임해서 결과값을 받아오죠. 자기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이 한 일이기 때문에 남이 준 값을 반드시 검증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플랜 입장에서 본 계약에 대한 준수였는데 사실은 얘는 혼자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칼큘레이터와 같이 일하고 있죠. 그러면 정말로 얘가 다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런 널 체크 같은 경우에는 위임할 수가 없죠. 상대방이 널이면 걔한테 뭐 체크 함수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널 체크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지. 널인데 칼크가 널인데 is empty 뭐 이런 거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널일 때는 자기가 먹어야 된다. 심지어 인텔리제이 같이 좋은 툴을 써보시면요. 내부에 제가 널 체크를 넣어놨잖아요. 그럼 이 자식이 인터프리팅을 다 돌려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제가 이렇게 널을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얘가 뭐라 하냐면 내부에 있는 네 코드의 계약 상태를 보니 너가 인자로 널 보내면 스로우를 던지려고 그러는데 너 널 보내면 안 돼. 라고 경고를 보내. 좋죠? 이게 비싼 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리제이는 이러한 코드를 인식을 해서 명시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리컨디션을 명시하면 이게 나와요. 코드 인트로. 왜냐하면 설계 이론 중에 프리컨디션 이론이 있기 때문에 프리컨디션을 여러분들이 명시를 하면 코드 인트가 지원돼요. 이렇게. 그렇죠? 무식하니까 이런 기능을 못 쓰는 것 뿐이지 그냥 원래 이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원리를 잘 짜시면 다 지원돼요. 툴들이. 얘네들 다 이 툴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객체지향 설계 원리에 따라서 이 툴을 지원하도록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컨트랙트 여기 아예 컨트랙트로 나오잖아. 그쵸? 프리 컨트랙트에 의해서 이 컨트랙트라는 단어가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사전 조건, 사전 계약 조건에 의해서 널 보내면 스로우 던지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저한테 얘기해 준단 말이죠. 문제는 이건데 칼큘레이터가 empty였다면 나는 이때 죽이겠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empty를 지원하는 메소드, 서비스 메소드 이쪽으로 코드가 와 있구나. 서비스 메소드 여기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얘 내부인 프라이빗을 까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칼큘레이터 클래스도 퍼블릭 파이널을 잘 지키고 있고 프라이빗 필드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저기다가 파이널 선언할 필요 없이 상속받아도 되는 클래스죠. 그렇죠. 구분하기 편해졌죠. 네. 자, 근데 칼큘레이터에서 is empty는요 어떤 메소드냐면 간접적으로 내장을 까는 메소드예요. 간접적으로 내 안에 있는 셋의 크기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게터나 마찬가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메소드가 캡슐화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요걸 리턴한다고 캡슐화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캡슐화는 ATM기에서 돈 뽑는 거 항상 생각하시라고 했죠. 돈 뽑을 때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냥 돈을 뽑는다만 하고 싶어. 즉 물어보지 말고 말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코드가 명백하게 물어보고 나서 제가 뭘 했죠. 그쵸? 이거 잘못한 거란 거야. 물어봤기 때문에. 물어보지 말고 시키려며. 어? 물어보지 말고 체크를 시켰더니 지 스스로 죽여. 그렇죠? 헐리 원칙을 준수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어? 텔 돈 에스크. 그렇죠? 그래서 저 코드는 잘못된 거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래서 완전하게 밸리데이션 로직이 해당 객체로 넘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형한테 위임해버린 거죠. 방금 전에 얘가 프리컨디션을 검사한 건 다 잘못한 거다. 왜? 프리컨디션을 얘가 검사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게터를 얻어온 수밖에 없어. 내장을 까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본인이 하려고 그러니까. 따라서 위임을 해서 내장을 안 까는 유일한 방법은 위임하는 거야. 그래서 각 객체의 본인에 대한 검증은 본인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잘 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 안에 밸리데이션, 그 형에 대한 지식이 줄어들고 그 형한테 위임해버리는 거죠. 네가 알아서 체크하고 와, 새끼야. 네가 정상이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나중에 구조 바꾸면 다 네가 바뀔 텐데 내가 그게 ECMT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거죠.
네가 알아서 검증하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스로우 컨텍스트를 쓰고 있으니까 다 스로우로 지금 정리하고 있죠. 그렇죠? 불린으로 시작했으면 다 불린으로 해야 돼요. 쟤도 불린이어야 되고. 일단 스로우 다 했으니까 스로우로 하면 되게 좋은 점이 예외 처리를 완전히 위임할 수 있다는 점이 좋죠. 얘가 불린 컨텍스트면 이 안에서 또 스로우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로우가 좀 그런 점이 유리해요. 이건 쉬운 것 같지만 제가 일부러 쉬운 단계에서 어려운 단계로 구성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깊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사후계약 조건하고 책임할당 한번 볼까요? 지금은 사전 계약을 했잖아요. 사전 계약을 체크로 지금 제가 위임했죠. 인자가 넘어왔을 때 그 인자가 정상인지를 판단하는 걸 위임했을 뿐이잖아요. 아까 사후 조건 뭐 있었죠? 칼큘레이트의 결과가 0이거나 음수면 나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쵸? 이거 되게 웃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가 웃기냐면 얘가 반환하는 게 리절트인데 저의 속성도 아니고 얘의 반환값이죠. 제가 이 반환값을 가지고 이 안에서 검사를 했잖아요. 얘가 검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지. 플랜이 리절트를 검사해야 될 이유가 1도 없다는 거예요. 의존성이 제로야. 이 로직이 여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유일한 의존성을 갖고 있는 게 콜이란 말이에요. 나의 디스의 속성인. 제가 메소드는 디스가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디스 나온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게 제가 인자로 이미 줬거든. 그쵸? 여기 디스가 나와야 될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결국. 그럼 얘는 얘의 메소드가 아니라는 증거인 거죠. 디스가 안 났으니까. 그쵸? 이사시키면 됩니다. 여기로. 그쵸? 얘가 이사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콜을 판단하고 0 이하인지를 판단해서 이때 자기가 스스로 죽으면 되고 발행값만 저한테 주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된 거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래서 계약의 준수는 어떠한 사람이 그 책임을 가져야 되냐가 섬세하게 판단되는 거지 몰았다고 좋은 코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계속 ECNT를 쓰고 있다면 칼크 내부 구조가 바뀌었다면 망가질 것이고 여기에 리턴값 검증을 쓰고 있다면 얘가 리턴값을 만드는 방법을 내부에서 바꿨다면 또 망가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책임, 즉 포스트 컨디션, 프리 컨디션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다 누가 가져야 된다? 위임받은 객체가 가져야 돼. 이게 다 칼크가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들어왔으니까 얘가 갖는 거고 얘한테 시켰으니까 얘한테 갖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밸리데이션 조건도 외부에 갖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검증해서 주는 게 제일 좋아.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얘가 모든 책임을 수행할 걸 믿고서 여기 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플랜에 있는 칼큘레이터 피가 칼크의 계산 결과를 검증하지 않는다는 뜻은 책에 나온 대로 뭐다? 플랜과 칼크가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어떤 계약을? 성실하게 주고받을 것을 계약 맺은 거다. 이게 바로 계약인 거예요.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계약이 뭐냐면 여기에 검증 코드가 없는 게 바로 계약이란 말이지. 이 형을 명시하고 이 형의 메소드를 부른 것만으로 여기 검증 로직이 없어. 이게 바로 계약인 거야. 진짜 계약은 바로 이거인 거예요. 안에 있던 if 로직이 있는 게 계약이 아니라 이게 바로 계약인 거야. 요것도 이제 계약으로 보이세요? 나는 바른 값이야 라고 저한테 증명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계약인 거예요. 그렇죠? 계약입니다. 그래서 프리컨디션은 이렇게 인자에 대한 프리컨디션 조건을 호출하는 게 명시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포스트 컨디션은 일반적으로 위임하면 위임된 메소드 안에 지 스스로 보장해서 저한테 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받아들일 때의 책임은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플랜이 발동을 시켜서 위임된 팀원들과 팀장들이 많이 착각한 게 뭐냐면 팀원들은 아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저 새끼가 공을 가로챘네 이렇게 생각하고 팀장은 내가 쟤네들한테 시켰으니까 이게 다 됐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 그럼 책임과 여러분들 사생활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책임에서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칼크 체크라는 호출을 누가 했죠? 플랜이 했잖아요. 그쵸? 플랜이 이 코드를 썼기 때문에 칼크가 체크하는데 성공한 거잖아요. 이게 발동을 누가 시켰냐는 거야. 발동을 플랜이 시켰잖아요. 일반적으로 프리컨디션을 받아들인 쪽이 책임을 지고 그 역할을 수행한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포스트 컨디션은 위임을 받은 쪽이 다 처리하고 저한테 줄 책임이 있어. 암묵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프리컨디션은 내가 처리할게. 포스트 컨디션은 네가 처리해와. 이렇게 계약을 한단 말이지. 양쪽에 다 두지 않고. 방금 우리는 처음엔 다 어디다 뒀었다? 다 전부 다 플랜에 뒀단 말이에요. 프리컨디션하고 포스트 컨디션 둘 다 플랜에 뒀다가 프리컨디션도 옮기고 포스트 컨디션도 옮겼지만 둘 다 옮긴 게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프리컨디션도 옮기긴 했지만 그걸 옮겨갔을 뿐인 거고 내부에 있는 캡슐을 깨먹지 않기 위해서 실제 발동은 플랜이 시켰단 말이지. 플랜이 책임을 진 거란 말이에요. 플랜이 이 코드 빼먹으면 안 되잖아. 그쵸? 플랜이 프리컨디션을 발동시킨 거란 말이죠. 그래서 프리컨디션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수시란 쪽이 갖고 있지만 포스트 컨디션은 위임한 쪽이 다 책임지고 저한테 줄 책임이 있어서 여기에 포스트 컨디션의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맺는다. 그렇게 안 맺는 게 여러분들 회사의 사정인 거야. 여러분들은 누가 프리컨디션하고 포스트 컨디션을 가져가는지 아세요? 짬밥이 약한 애가 다 가져가. 짬밥이 약한 애가 코드를 잘 못 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망가져. 그리고 더 책임을 물어. 네가 엉망으로 짜서. 그쵸? 회사에서 룰로 정해야 돼요. 포스트 컨디션은 리턴하는 쪽에서 다 책임지고 줘야 돼. 프리 컨디션은 받은 놈이 검증해. 잘못된 값 줬다고 얘기하지 말고 받은 놈이 검증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간단한 룰조차도 회사 내에서 안 지키기 때문에 코드를 보면 어디는 포스트 컨디션이 부르고 받는 쪽에서 하고 있고 어디에선 프리 컨디션을 이 받은 쪽에서 안 하고 있어. 엉망진창으로 돼 있거나 어느 쪽에 다 들어있고 어느 쪽에 하나도 안 들어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코드가 장난감이 되는 거야. 제품이 안 되고. 어쩔 땐 돼. 어쩔 땐 안 돼. 어디를 호출하면 돼. 하지만 다른 수로 호출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경우에서가 어디서 나오냐면 프리컨디션하고 포스트 컨디션 검사를 일관성 있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말로 저희 회사에서 맨날 뭐라고 하냐면 프로그래밍의 70%는 밸리데이션이라는 얘기를 맨날 한단 말이에요. 코드 중에 코드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걸 엄격하게 지켜보시면 코드 전체 분량이 1000줄이면 700줄이 다 밸리데이션으로 돼 있어요. 여기도 볼까요? 밸리데이션이 코드를 얼만큼 먹고 있나 봐. 3줄을 먹고 있잖아. 본문 코드가 하나, 둘, 3줄밖에 없어요. 근데 같은 3줄이 밸리데이션 코드야.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스프링이고 뭐고 다 뭘 제공해? 밸리데이션 프레임워크를 다 제공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언어 프레임워크나 서브 프레임워크에서 왜 밸리데이션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냐면 너무 코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예요. 코드 대부분이 그거라서. 여러분들 코드가 제품이 아닌 이유는 밸리데이션 70%를 차지하지 않나 보지. 엄청 자만하고 있나 보지.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나 보지. 잘 되지 않는다.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제품들은 항상 철저하게 밸리데이션을 거는데 프리 컨디션, 포스트 컨디션을 나눠가지고 책임을 누가 가져갈 건지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규칙성 있게,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돼. 지금까지 책임 분할한 거 아니야? 아니지. 지금까지는 뭐 했다? 그저 포스트 컨디션은 리턴 주는 놈한테 줘야 돼. 프리 컨디션은 내가 발동해야 돼. 이 정도밖에 안 한 거죠. 더 세밀하게 해봅시다. 더 세밀하게. 이게 아까 칼큘레이터가 포스트 컨디션을 받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포스트 컨디션에 셀 사이즈가 0보다 클 때만 당연히 0이거나 이하일 때 이상하다고 보는 거죠. 계산 결과가. 아니 콜이 어차피 0이면 제로일 수도 있잖아. 한 건도 없는데 빵원일 수 있지. 한 건도 아닐 한 건 이상이 있는데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저기다 제가 빨간색을 쳐놨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상하다는 거야. 콜은 누가 준 거죠? 외부에서 준 거죠. 외부에서 줬잖아요. 그쵸? 콜을 외부에서 줬는데 외부에서 준 걸 왜 내부에서 검사하지? 프리컨디션은 내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라고 원칙으로 몰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협력에 의한 책임이니까 당연히 오염되지 않은 인자를 주는 편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오염되지 않은 인자를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만큼은 얘 책임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 뭐가 좋죠? 얘가 화이트리스트에 해당되게 돼요. 우리는 메시지에 화이트리스트가 흐르게 하면 내부에 있는 로직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이제부터는 칼큘레이터가 뭐만 받는다? 콜이 있을 때만 받는 거죠. 콜이 없을 경우엔 아예 칼큘레이터가 호출되지 않는다라는 뭘 했다? 계약을 했네요. 아까랑 칼큘레이터와 플랜의 계약 관계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뭘 배우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고 계약을 인식하냐는 거야.
항공모로 적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코드로 적혀있다. 코드로 계약관계가 적혀있어. 이 칼큘레이터라는 건 시그니처가 있지만 이 시그니처가 얘기해주는 건 계약관계의 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계약서로 따지면 계약서 정도의 글씨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계약서라고 써있지 않고 갑과 을이까지밖에 안 써있는 거란 말이지. 계약서로 따지면. 그럼 여기에 들어간 나머지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이게 각호, 3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이 코드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 중에 뭐가 맺었다? 이때의 콜은 반드시 한 건 이상이 있어 라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따라서 칼큘레이터의 칼피는 사실은 절대로 0건인 콜스를 받는 일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화이트리스트에 해당되는 거죠. 오염되지 않아. 그렇죠? 그러면 의미가 달라진 거네요. 더 이상 칼큘레이터한테 내가 콜을 보낼 때는 나의 콜을 보내는 게 아니라 0건이 아닌 콜을 보내는 걸로 바뀌었네. 이 콜은 더 이상 나의 콜이 아니네. 0건이 아닌 콜이지. 그쵸? 이 콜은 더 이상 제 콜이 아니에요. 0건이 아닌 콜이야. 내 콜 중에 0건이 아닌 특별한 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코드로 표현하니까 여러분들이 제 해설을 듣고 알았잖아요. 남의 코드 보고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형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된다? 얘를 클론 떠가지고 뭐 원몰 셋 이런 걸로 만들어 버리겠죠. 여기다 원몰 셋 같은 걸로 넣어버린단 말이야. 컨트랙터를 직접 표현하기 위해서. 정리를 합니다. 아니면 그냥 바로 머니제로 빠뜨리면 되겠죠. 아니 건수도 없는데 무슨 계산이야. 빵건이겠지. 영원이겠지. 이렇게. 그렇죠. 이 계약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콜스를 안 보내고 여기를 한 번 더 감싼 명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으로 더 감싸서 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너무 어려울까봐 안 한 거지. 그렇죠? 이거 해도 시간이... 런타임에 의한 계약 조건을 보겠습니다. 계약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로워서 섬세하단 말이에요. 방금 봤던 사이즈가 0보다 큰 걸 검사하는 것도 되게 예민한 문제였지만 런타임은 더 큰 문제야. 칼큘레이터에 프리컨디션 위임받은 메소드에 보면 현재 내 전략 객체가 한 개 이상인가를 바라보는 조건이 들어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략 객체가 하나도 없으면 여기를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언제였죠? 이 시점? 제가 플랜에 들어가는 시점이죠. 플랜에 들어가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전략 객체를 추가하는 건 생성 시점인가요? 아니잖아요. 런타임에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 시점으로 되어 있죠. 이 두 개의 시점이 안 맞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어떤 가정하고 있냐면 내가 생성 시점에 전략 객체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플랜에 들어갈 때 전략 객체가 없으면 난 잘못된 놈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 있는 메소드를 보면 런타임에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는 하나도 없지만 플랜에 추가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칼큘레이터를 추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두 개의 시점차가 발생한다. 런타임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상태, 제 윗줄에 있는 상태가 존재하는데 상태가 시간마다 달라져. 이때 시간을 말하는 건 절대적인 우리가 쓰는 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타이밍을 보면 칼큘레이터가 만들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플랜에다 얘를 집어넣을 때도 아무것도 없겠죠. 이 이후에도 이 칼큘레이터에다 얼마든지 전략 객체를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검사를 언제 했다? 집어넣는 순간에 하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 시점이 안 맞는다는 거야. 집어넣을 때는 검사하면 된다. 안 돼. 왜? 나중에라도 추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메소드의 순서를 보면 먼저 칼큘레이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플랜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칼큘레이터에다 추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 플랜에 칼큘레이터 때문에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런타임을 이해하려면 런타임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플로우 차트로 그려보셔야 돼요. 여러 객체들이 한꺼번에 동작하는 시간적인 타이밍을 그려봐야지 얘가 무슨 일인지 안 되는지를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런타임 컨텍스트를 갖고 있는 애들은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확정되지 않죠. 생성 시점에. 생성 시점에 확정되지 않는 애들은 다 런타임에 의존성이 있고 시차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시차가 생기는데 이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크리티컬한 작동을 하는 건 다 잘못된단 말이죠. 얘는 언제 일어났다? set calculator, 즉 플랜에 들어가는 시점, 한 시점이란 말이지. 그 한 시점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칼크 체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칼크 체크는 잘못했는데 칼크 체크를 한 이유가 뭐였죠? 칼큘레이터가 계산할 때 칼큘레이터가 계산할 때 전략 객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지금 제 말 속에 해답이 있는 거죠. 칼큘레이터가 계산할 때 전략 객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지워버리고 언제로? 여기로. 그렇죠? 계산할 때 없으면 안 된다네. 아, 내부 조건이었구나. 이런 거죠. 자, 이제 보니까 이게 무슨 조건인가요? 내가 메시지를 처리하기 전에 제 상태를 확인하고 있네요. 뭐죠? 인베리언트. 불변성, 불변식. 그쵸? 얘는 인자를 검사한 게 아니야. 본인의 필드를 검사한 거잖아요. 불변식 검사란 말이에요. 내가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이런 메시지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안 돼. 다른 거다. 얘는 풀이나 포스트가 아니야. 나의 상태가 전략 객체를 갖고 있지 않는데 뭔 메시지를 처리하려고 그래. 이런 거죠. 자기부터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기부터. 그렇죠? 그래서 아까까지는 뭘로 봤던 프리 컨디션이라고 봤던 게 알고 봤더니 칼큘레이터의 인베리언트였던 거야. 어렵죠. 이제 슬슬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랜 경험이 없으면 혹은 런타임의 여러 가지 관계를 다 파악할 수 없다면 이게 프리 컨디션으로 보였다가 포스트 컨디션으로 보였다가 인베리언트로 보였다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얘는 계산할 때 없으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처리하기 전에 수행해야 하는 인베리언트였던 거죠. 그렇죠? 게다가 얘는 런타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베리언트가 생성 시점이 아니라 언제? 실행할 때마다 검사해야 돼. 실행할 때마다. 이번에 통과했어도 다음번에 호출할 때 다시 저걸 제거했으면 안 될 거야. 그렇죠? 그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매번 검사를 해야 된다. 인베리언트는 불변성, 불변식이긴 하지만 불변식이라는 게 한 번만 검사하는 뜻은 아니에요. 불변이라는 뜻이 아까 이미터블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쵸? 저 칼스가 불변이 아니잖아요. 그쵸? 칼스는 뮤터블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불변식이라는 건 이렇게 조건을 정해놓은 상태 내에서만 내가 메시지를 처리할 거야. 이게 불변인 거죠. 그러면 메시지가 처리돼야 되는 기본 조건, 사전 전제, 변하면 안 되는 기본적인 필수 조건이 뭐야? 가 바로 인베리언트다. 내가 이 내부 사정이나 인자 같은 거 볼 때가 아니야. 일단 이 조건이 만족돼야지 그 다음에 난 메시지 처리할 거야. 이걸 따라야지만 내가 뭘 할 수가 있어. 이게 인베리언트인 거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네트워크 모듈이었으면 네트워크 연결이 되는 걸 확인해야지 그 밑에 뭘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건 인자나 지역 변수나 내부 로직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먼저 깔려야 돼. 그 조건이 성립한 이후에나 뭘 할 수가 있어. 인베리언트 거죠. 그렇죠? 인베리언트가 이거보다 앞의 시점은 뭐밖에 없죠? 메소드 호출보다 앞의 시점은 뭐밖에 없다? 생성 시점밖에 없어요. 그렇죠? 생성 시점에 보장을 하면 한 번만 보장은 되지만 생성 시점에 보장을 못하면 실행 시마다 인베리언트를 보장해야 된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라이프 사이클을 선택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생성 시점을 놓쳤어. 하지만 이니셜라이즈라는 메소드가 있어. 그 다음에 난 칼큘레이터로 호출하면 돼. 이렇게 순서 있는 메소드를 만들려고 그러시죠? 그렇죠? 그러면 뭐한테 의존하고 있다? 클라이언트가 반드시 이니셜라이즈를 먼저 호출해준다는 가정이 있는 거네요. 본인은 하겠지. 하지만 그 컴파일러를 어떻게 검사할 건데? 컴파일러의 이니셜라이즈를 빼먹은 걸 컴파일 타임에 어떻게 검사할 거야? 런타임에야 깨져서 죽겠지. 어떻게 검사할 건데? 무조건 깨져 죽는 거죠. 근데 그 코드가 300번에 한 번씩 호출되는데 VIP에만 호출하는 거야. 하루 종일 에러 안 나다가 VIP였어요. 에러가 날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런타임에 에러가 나니까. 컴파일 타임에 확인 안 했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에러가 안 난단 말이야. 이게 바로 단위 테스트를 100개를 걸어도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케이스 빼먹어가지고. 101번째 걸었으면 102번째 에러 나겠지. 숨겨져 있으니까. 코드가 대부분 런타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위 테스트를 많이 걸어서 케이스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단 말이죠. 컴파일 타임을 확정 지으려면 방법은 생성자에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런타임으로 갈 거면 무조건 뭐밖에 안 남았다? 호출 시마다 인베리언트를 확정하는 것밖에 안 남았다. 나쁜 선택은 뭐다? 라이프 사이클. 스플링이나 이런 애들은 라이프 사이클 타던데요? 당연하지. 우린 스플링 어플리케이션 실행시켰을 뿐이고 스플링이 소비할 라이프 사이클 객체를 만들 뿐이니까 라이프 사이클 우리가 실행한다? 아니야. 스프링이 무조건 그 순서를 실행해. 실행 안 할 가능성이 제로야.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객체를 써도 되지.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면 되겠네요.
나는 내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프레임워크에 소비할 전략 기체들만 만들 거야. 이러면 라이프 사이클 쓰셔도 돼요.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되죠. 실행기가 딸려 있을 경우에는 라이프 사이클 써도 된다. 이 책에서는 안 다루는데 라이프 사이클 객체들은 또 다른 지옥이 있어요. 스프링에서 지옥이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인베리언트를 확보했죠. 그죠? 제가 오늘 이번은 쉬고 한다고 했죠. 5분 쉬고 10분부터 할게요.